조선시대에는 꼬마 신랑과 신부를 위해 어떻게 성교육을 했을까? 세종은 12세에, 다산 정약용은 15세에 결혼했는데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에 다닐 나이였습니다. 이처럼 조선시대에는 이른 나이에 혼인하는 풍습이 있었는데 꼬마 신랑이란 말이 여기에서 생겨났습니다. 꼬마 신랑에게는 결혼과 동시에 큰 난관이 바로 성관계로 첫날 밤에 신부와 합궁을 해야 하는데 성관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꼬마 신랑이 대부분으로 이와 관련한 우스운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집에 새로 장가온 사위가 있었는데 성품이 우둔해 사리를 잘 헤아리지 못하자 하루는 가까운 친구들에게 가만히 물었습니다. 여자의 옥문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그러자 친구들이 언덕에 검은 털이 자라고 양쪽 선이 붉은 것이 바로 옥문이라고 일러주었는데 이 말을 들은 어리석은 새신랑은 고개만 주걱거렸습니다. 이후 공밤이 깊어 달빛이 희미하게 차무지 문을 비출 때 몰래 내실로 들어간 그는 언덕이 검고 줄이 붉은 것을 보고 얼른 은병을 집어넣었는데 알고 보니 장인의 입이었습니다. 사위가 놀라 도망쳐 부엌 찬장 아래 숨어 가만히 있으니 장인 영감이 그 소란에 깨어나 계집종을 불러 생선을 잘 보관해라. 고양이가 내 입을 훔치고 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큰 몽둥이를 들고 찾았는데 찬장 아래에 손을 집어넣어 사위의 은병을 더듬으니 음두에서 액이 흘러나와 손이 젖자 장인 영감이 크게 놀라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죽을 먹지 말아야겠다. 쌀아기가 상했구나. 사위는 침소로 돌아와 다음날 아침에 친구에게 너의 말은 잘못되었다. 내가 체험해보니 아니더라라고 말했고 친구는 너같이 순진무구한 놈은 처음 본다며 놀렸습니다. 다시 밤이 되자 어리석은 사위는 집안에 은은히 붉은색이 감도는 것을 보고 지난번처럼 몰래 들어가 은경을 집어넣었는데 그것은 계집종이 쓰다가 둔 숫다림이라 남근히 이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아픔을 참을 수 없어 정원으로 달려가 겨자꽃 사이에서 쩔쩔매며 서성이니 꽃잎이 은경에 달라붙어 덮어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사위는 화단에서 소변을 본 뒤 고개 숙여 은경을 살피며 두 다리를 펴고 앉아 손톱으로 꽃잎을 떼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장모가 밖에서 들어오다가 그 광경을 보고는 급히 그를 부르자 사위는 달아나 숨어버렸는데 장모가 안으로 들어와 영감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위에게는 사랑을 줘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더니 빈말이 아닌가 봅니다. 내가 마침 사위를 봤는데 손에 웬개꼬리 한 마리를 잡고 있기에 울고 있는 어린아이에게 주어 달래려고 급하게 사위를 부르지 않았겠어. 그런데 사위가 도망가 숨는 것이 아니겠어요. 너무 심하지 않아요? 사위 사랑이란 허망한 일이 분명합니다. 합궁을 하긴 해야겠는데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어린 신랑의 고민을 해학적으로 풀어낸 이야기인데 실제로 조선시대에는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남녀 모두에게 성교육을 했습니다. 남성의 성교육을 맡은 기관은 서당으로 서당에는 보정이란 과목이 있었는데 일종의 생리학 교육이었습니다. 물론 내용은 부실하기 짝이 없어 기껏해야 성생활의 절도를 지켜 몸가짐을 바르게 하라는 수준이었습니다. 혼인이나 성년식을 앞두면 어른들이 조금 더 구체적인 성교육을 하기도 해서 상투탈막이라는 칠한절구의 시를 외우는 시기였는데 시구의 앞부분은 이렇습니다. 독리도화 하차심. 돌의 일촌이 분심. 골짜기 섭 복숭아 꽃을 어디에서 찾을까? 그 위로부터 깊이가 1촌2분이다. 첫 행을 보면 이 시가 여성의 몸에 관해 알려주는 내용임을 알 수 있지만 이 내용만으로 제대로 합궁하기 어려웠습니다. 수박 겉핥기 식의 이론일 뿐 실제로 응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대안이 준비되어 있었으니 삼촌집 사랑들이라는 풍습입니다. 혼인을 앞둔 어린 신랑을 심부름을 핑계로 백부나 숙부 집에 보내 성생활의 실전 기술을 가르친 것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차마 자식에게 정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어 자신의 형이나 동생에게 대신 시킨 것입니다. 어린 신랑이 받아야 할 성교육은 또 있었는데 여성의 몸에 관한 교육으로 이른바 보정일진이었습니다. 보정일진을 가르치는 사람은 대개 집안의 할머니였는데 아무래도 어머니가 직접 교육하기엔 민망한 면이 있었던 듯합니다. 할머니들은 손자에게 보정일진을 가르친 후 시험까지 보았다고 하니 당시 이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알만합니다. 보정일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합방하기 좋은 날, 즉 귀숙일자인데 이것은 곧 여성의 생리주기에 관한 교육이었습니다.
귀숙일은 다른 말로 씨를 내리는 날이라고도 하는데 남아 선호 사상이 강했던 조선시대에는 좋은 씨가 곧 아들을 의미했으므로 귀숙일은 뛰어난 아들을 잉태하기에 적합한 날이었습니다. 조선시대 부부에게 가장 중요한 소임은 대를 이을 아들을 낳는 것이었고 부부간 성관계의 주된 목적도 일맥상통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여성들이 익혀야 할 가장 중요한 성교육은 아들을 임신하는 법이었는데 합궁일을 특정한 귀숙일도 훌륭한 아들을 얻기 위한 고민의 결과였습니다. 귀숙일을 누가 언제 정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근거는 불확실하지만 내용을 보면 음양오행설에 토대를 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조선시대 부인네들은 귀숙일자를 외우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가 많았는데 춘갑을, 하병정, 추경신, 동임계라는 구절이 대표적입니다. 우주의 기운이 음과 양으로 이루어져 있고 만물은 음양의 기운을 받아 5가지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5가지 성분은 금, 수, 목, 화, 토입니다. 춘갑을, 하병정, 추경신, 동임계라는 구절을 풀이하면 봄에는 갑이나 을, 여름엔 병이나 정, 가을엔 경이나 신, 겨울엔 임이나 개가 들어가는 날이 좋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음양오행의 원리에 부합하는 날에 합방하면 좋은 기운을 받아 좋은 자식을 낳는다는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양반가의 규수는 좀 더 상세한 귀숙일자를 알아야 했는데 춘갑인 춘을묘, 합병호 화정사, 추경신 추신유, 동임자 동계축이라고 합니다. 풀이하면 봄에는 갑인일이나 을묘일, 여름엔 병오일이나 정사일, 가을엔 경신일이나 신유일, 겨울엔 임자일이나 개축일이 합방하기에 좋다는 뜻입니다. 모두 오행이 3개씩 겹친 날들로 빈도로 따지면 한 달에 한 번뿐인데 다시 말하면 한 달에 한 번은 반드시 부부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임신을 위한 준비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데 좋은 아이를 잉태하려면 여성의 생리혈 색깔도 중요했습니다. 부인네들은 월경이 끝날 무렵 피의 색깔로 임신에 적합한 시기를 가늠했는데 생리혈에 금빛이 돌면 잉태에 적기로 보았고 너무 붉거나 옅으면 시기상조라고 판단했습니다. 생리혈이 금빛을 띤 날로부터 나흘 안쪽인 홀수날에 합방하면 아들을 얻고 짝수날에 합방하면 딸을 낳는다고 믿었습니다. 그 밖에도 태교신기라는 책에 따르면 성관계를 할 때 어느 쪽을 향하는가에 따라 잉태할 아이의 이목구비가 결정되었습니다. 내용의 일부를 보면 남방에서 임신하면 아기 입이 큰데 남쪽 사람들은 너그러워 어진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북방에서 임신하면 코가 높은데 북쪽 사람들은 부세어 의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조선시대에도 성교육이 행해졌는데 궁극적인 목표는 뛰어난 자식을 얻기 위함이었지만 이를 지키는 것은 소수의 양반 가문에 한정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은 성에 무지한 채로 혼인했고 주변에서 들은 경험이나 조언, 본능적인 욕정에 의존해 성생활을 영위했습니다. 오늘 조선 궁중비사는 조선시대에는 꼬마 신랑과 신부를 위해 어떻게 성교육을 했을까였습니다.